역전이에서 퇴행과 동일시 플리스는 분석가의 태도가 공감에 기초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시 내담자와의 일시적인 시험적 동일시에 달려있다. 스피츠는 이러한 시험적 동일시 과정을 자아에 기여하는 퇴행의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의 논문에서 플리스는 역전이에서 상당한 정도의 퇴행이 일어날 때 일시적인 시험적 동일시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퇴행은 플리스가 말한 분석가의 역동일시, 즉 내담자와 과도하고 좀 더 지속적인 동일시를 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내담자의 어떤 기본 구성 동일시를 분석가가 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는 역동일시가 분석가의 작업을 계속해서 심하게 방해한다고 하였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생경한 개념들이 좀 나오죠. 여기서 역전이를 퇴행 그리고 동일시와 관련시켜서 다시 설명해 내고 있는데 그 설명 방법을 조금 따라가 보죠. 여기서 프리스가 한 얘기는 내담자와의 일시적 시험적 동일시라고 했는데 이게 영문 표현으로는 transient trial identification이라.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그리고 시험적인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어떤 면에서 이게 공감을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할 땐 내가 만나는 저분의 마음과 그 마음을 내가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트라이얼이죠. 애써 완전히 같아지진 않지만 저분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서 저분의 마음이 내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리고 시험적으로 동일시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엠퍼티가 생겨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스피츠라는 정신분석가는 이거 자체를 자아에 기하는 형태의 퇴행이다 하는 말은 regression인데 a form of regression in the service of the ego. in the service of the ego라는 용어는 이고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사용되는 퇴행이다. 퇴행이 병리적인 퇴행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한 퇴행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퇴행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여기서 퇴행은 이고의 기능을 도와주는 쪽에 혹은 이고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쪽의 퇴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퇴행 자체를 모두가 병리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과정인데 이때는 나를 놓고 어떠면은 내가 퇴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계가 좀 모호해요. 이게 공감 수준에 머물러 주면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동일시가 일어나 버린 경우에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어요. 퇴행이 역동일시라는 용어를 썼는데 카운터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용어예요. 내담자와 과도하고 좀 더 지속적인 동일시를 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면 공감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이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내담자가 하고 있는 constituent identification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기본 구성 동일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내담자는 어때요?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서 상담자와의 아이덴티케이션을
통해서 상담자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인격을 구성해 나가죠. 그래서 어쩌면 기본 구성 동일시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내담자가 상담자가 이런 동일시가 일어나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와 동일시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카운터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치료가 일어나는데 어때요?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만 그 의미를 여러 쪽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여러 방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인격의 형성 과정에서는 어때요? 우리의 인격은 초기에는 우리가 만났던 대상들로부터 받은 여러 영향들이 집적된 게 나중에 내 인격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의 형성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상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어쩌면 제 이미지 속에서는 어린 시절에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죠. 여러분 제비집 짓는 걸 본 경험이 있나요? 근데 제비가 제비집을 지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이것저것을 가져다가 제비집을 지어요. 근데 어떤 곳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는 그때 어떤 그 주변에 어떤 머티리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얼마나 튼튼한 집을 지을 것인가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이는 자기의 이고라고 얘기를 할지 셀프라고 자기 셀프를 구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중요한 대상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구축해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인격 속에는 그 이전에 자기에게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의 인격이 소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맹모 삼천지교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었다고 봐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가 노는 장소에 따라서 교육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이해하셔서 아주 안전한 곳으로 환경을 바꿔주는 얘기를 저는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아이를 시장에 놓아두면 시장에서 시장 상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훌륭한 학자로서 맹자의 어머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아들로서 키워낼 자신이 없어서 좋은 환경으로 이사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다른 쪽으로 본다면 얼마나 좋은 대상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인가.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면은 임상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 대상은 자기의 인격 구조 속에 아직 결함이 많은 분일 가능성이 있죠. 자기 안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우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인데 누군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낸 사람을 만나면 그분 알게 모르게 이분과 같은 모습이 돼나가면서 이분이 치료가 된다 하는 게 어쩌면 라이프 코칭이나 어떤 카운슬링이나 혹은 정신분석이라고 보여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 동일시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상담자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상담자가 통합되어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이거 동일시를 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열심히 상담자를 동일시에 했는데 상담자 자체가 자기 안에 컨플릭트를 누구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너무 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담자가 불안이 지나친다고 한다면 이걸 동일시한 내담자가 계속 과거의 자기보다는 더 나아지겠지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이 사람들이 또 공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통합해내는 이 작업을 자기를 살피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이웃을 돌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 내담자가 하는 것은 여기서 기본 구성 동일시라고 해서 constituent iden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동일시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counter identification인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인격 구조를 자기가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내담자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우울 이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 버리는 셈이 되죠. 카운터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나면. 그러면 상담자가 아까 아주 좋은 치료 과정을 거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치료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내담자 수준으로 상담자가 내려가는 꼴이 되죠.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담자의 불안함과 우울함과 두려움 속으로 내가 이게 동일시가 강렬하게 일어나 버리면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담자보다 더 불안하고 내담자보다 더 두려워하고 내담자보다 더 우울한 상담자의 역전이가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봐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역전이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런 내담자로부터 유입된 이 정서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션이 일어나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걸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담자가 이걸 받아서 아까 얘기한 일시적인 그리고 시험적 어떤 동일시를 통해서 이분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쪽에서 이걸 그 정서를 컨테인하면서 이걸 소화해내는 과정을 가는 게 아니고 이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온 정서에 완전히 함몰돼 버린 압도돼 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소화할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소화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액팅아웃이 일어나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역전이 저항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오히려 치료에 방해되는 방식의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생겨난다니. 그래서 카운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여요. 지나치게 동일시가 내담자하고 한 몸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담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내담자하고 똑같아져서 내담자처럼 행동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요. 특히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분들이 어떤 그분들이 투사하는 그래서 유입되는 이 정서는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걸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역동일시 현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요. 그때 그런 분들 슈퍼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불안 때문에 내담자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내담자를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치료에 2, 3분만 늦어도 자기가 전화해 줘야 되고 이 사람 자고 있으면 깨워줘야 될 것 같고 계속 내가 액팅아웃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내담자가 안 나타나는 이 사람이 자살했을까 두려워가지고 그걸 찾아가는 상황까지 생겨나고 합리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내담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데 내담자가 올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뭐 전화로 나 오늘 안 갈 거예요 하는데 이분이 전에 세션에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 사람이 혹시 또 자살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내 두려움이 시작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멀리 떨어지는 곳에 찾아가서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역동일시가 상담사들의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를 볼 때는 이 역동인식 과정을 잘 소화해내는 게 수고비전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버려요. 그 역전이로 인한 액팅아웃과 그 역전이라는 거는 그 상담자 안에 있는 이슈가 그 내담자의 어떤 전이를 통해서 내담자가 좀 전이를 통해서 그게 이제 자극이 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역전의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지금 예, 우리 남선이 얘기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이해했던 역전이에요. 그래 좁은 네, 의미의 역전이에요. 네, 근데 넓은 의미의 역전이는 조금 종합적인 입장에서 토탈리스틱 비유라고 할까요? 내담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서, 그러니까 네, 현실 관계, 전위 관계 할 것 없이 상담자가 느끼는 정서 모두를 역전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게 넓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첫 번째 프로이드의 개념에 의하면 역전이는 내담자의 전위로 해서 촉발되지만 자기 안에 상담자의 히스토리 속에서 소화해내지 못한 어떤 부분들 그로부터 오는 어떤 정서들이 불러일으켜지지만 이건 상담자의 것이잖아요. 상담자의 것이 이 개념을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 역전이가 있으면 분석을 통해서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그것 때문이에요. 이것을 프로이드가 이해한 역전이를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현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주관적인 역전이 자체에 대한 프로이드의 견해는 맞아요. 네, 하지만 객관적인 역전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것은 상담자의 것이라기보다는 내담자 안에 있는 여러 정서, 내담자 자신의 것이거나 내담자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이거나 그 내담자의 셀프가 투사되기도 하고 내담자 안에 내적 대상이 우리에게 투사되기도 하는데 그와 함께 그런 정서들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를 우리가 거기에 오버웰름 되기도 하고 내담자에게 중요했던 그 어머니가 느꼈을 만한 정서를 우리가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역전이와 주관적인 역전이 개념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고 있지만 이 객관적인 역전이는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객관적인 역전이를 통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역전이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카운터 아이덴티케이션 이런 개념들은 그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주관적인 역전이는 내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상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일체 이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어려움도 있는데 내 어려움까지 얹혀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선생님 짐까지 하나 더 들고 가는 꼴이 되지 않도록 내 역전이 주관적인 역전이 정서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역전이 정서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걸 컨테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소화해줘야 된다. 내가 바로 이걸 가지고 사용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 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담자는 알파 기능이 특히 프리헤드폰 환자의 경우에는 비원식으로 얘기하면 알파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성찰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가진 이고나 셀프가 아직 허약해서 자기가 경험하는 그 원초적인 어떤 경험들을 이걸 소화해낼 능력이 없어서 이걸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원초적인 요소들을 베타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알파 요소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컨테인하면서 이거 자체를 알파 요소가 된다는 건 알파 요소는 생각의 재료나 판타지의 재료로 꿈의 재료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담자는 이것을
그러니까 생각을 할 능력이나 꿈을 꿀 능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이나 꿈으로 소화해낼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비혼이 그래서 상담을 할 땐 상담자는 레버리 상태에 있으라고 하는 게 레버리라는 게 어떤 꿈과 같은 상태죠. 꿈꾸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의식이 내담자의 무의식에서 오는 정서들을 우리 안에서 담아내는 기능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레버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 얘기를 하지만 가장 현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내담자로부터 오는 강렬한 어떤 정서들, 그 내담자는 그 의미를 모르고 불편하고 힘들 뿐이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생각으로 가져오거나 이걸 소화해낼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이킥 일레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죠. 사이킥 일레버레이션이라는 용어가 그 맥도걸이라는 정신분석가는 이런 경우를 심리적인 정교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레이버라고 그래요. 이거 자체가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리기구가 있는 이 심리기구가 제 기능을 해야 된다. 이거가 이거 기능을 하고 슈퍼이거가 슈퍼이거 기능을 해서 거기서 어떤 경험들을 이거 소화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내담자가 이것을 소화할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떠넘기는 게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아이가 자기 정서를 모르는 것과 똑같이 엄마가 아이가 놀래거나 아이는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으면 아이가 왜 불편한지를 엄마가 잘 제 것으로 가져와서 우리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너 놀랬지? 라고 아이가 너 굉장히 무섭구나 하는 것을 언어화해 주는 과정들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말도 배워주고 그 정서가 무엇인지 정서를 알게 하고 그걸 언어와 연결시키고 해서 아이가 이 어떤 상징의 세계 속으로 언어의 세계 속으로 점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엄마의 역할인데 그 엄마의 역할을 분석가나 상담가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한 환자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보드라인 환자들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들의 경우에 자기들이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큰 어떤 경험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이걸 잘 소화하지 못하니까 잘 소화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액팅아웃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투사해서 밖에 있는 대상들이 이것을 대상들과 관계해서 그 대상들이 이걸 감당하도록 만들어내죠. 또 한쪽에서는 자기의 신체화가 일어나 자기 몸이 왜인지는 모르죠. 몸이 자꾸 머리가 아팠다, 가슴이 아팠다, 아니면 자기의 장이 나빠졌다가 이런 여러 신체화 증상으로 일어나는 게 사이킥 일레버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작업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뉴라틱한 환자에게서 여러 가지 뉴라틱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또 보통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체화나 행동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 주관적 역전이하고 객관적 역전이를 상담자가 구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그걸 구분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훈련 과정이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실제 클리니컬한 상황에서는 이걸 너무 구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역전이거나 주관적인 역전이거나 일단 컨테인한다는 거 중요하죠. 함부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쩌면 그 시점에서 이게 내 것이다 아니다가 잘 구별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담이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는 시간에 조금씩 정리가 되고 어떤 슈퍼비전 과정 속에서도 이제 조금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초기에는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될 거예요. 안 되지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선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 이론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게 내 것일 수도 있고 저 사람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은 지속적으로 보통 중장기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이분한테 오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점차 내가 소화해 나가면서 선명해질 때 아 이게 저 사람 것이구나 라는 게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으면 그런데 이걸 계속 내가 컨테인할 것인가 아니면 이분에게 대해서 어떤 경우 인터벤션을 이걸 돌려줄 것인가 하는 것 이걸 활용하는 기법은 최소한의 활용 기법은 저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아까 공감으로 엠퍼티를 하는데 우선 컨테이닝을 하죠. 엠퍼티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공감해 나가면서 서서히 가면서 이게 내 것이 내가 내 분석 과정이나 슈퍼비전 과정 속에서 이 정서 강렬한 정서가 꼭 저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이 지금 내 컨트롤 이슈가 나와서 저 사람을 내가 꼼짝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내가 소화하는 것으로 내 분석이나 슈퍼비전 속에 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저 사람으로의 것인데 저 사람이 아직은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필요할 때 이걸 잘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컨테이너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교수님 그 투사적 동일시나 그 역전에 따른 액팅아웃이나 역동일시나 결국은 같은 맥락인가 봐요. 한 현상을 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멜라니 클라인은 투사적 동일시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플리스라고 하는 분은 카운터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던 식으로 카운터 아이덴티케이션 이런 것이라고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 맥락 속에 어떤 학자는 이걸 투사적 동일시로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구체적인 이게 동일시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카운터 아이덴티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시험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카운터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이 카운터 아이덴티케이션은 얘기를 역전이 저항이라는 모습으로 또 설명해내려고 하는 학자마다 선호하는 설명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어느 한 방식으로 꼭 설명해낼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같은 현상들 속에 있는 여러 측면들을 각각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점점 더 선명해져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가 좀 더 그래서 비온이 봤던 세계, 여기서 플리스가 보는 세계, 혹은 스피츠가 보는 얘기,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임상에서 만나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기 툴인데 그 각자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론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네. 레이치는 플리스의 개념을 정교화하였고 역전이는 일시적 시험적 동일시의 실패와 역동일시의 출현에 함축된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실패의 결과가 탈리온 원리를 따르는 충동의 재현이라고 하였는데 분석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 정오에 대해서는 정오를 돌려주려고 하거나 자기애적 만족을 주는 동일시에 빠지게 된다. 자, 여기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탈리온 원리라는 게 뭐예요? 탈리온 프린시플이라는 게 가장 원시적인 율법이거나 원시법이죠.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원시 부족 간에 자기 부족에게 누군가가 상해를 입히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거나
그거보다 더 철저한 보복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원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여기서 누군가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 증오에 대해서는 증오 똑같이 대응한다 하는 이런 탈리온 원리에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안에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담자 안에 아직 이걸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 관대하게 어떤 대상을 잘 소화해내는 체험보다는 대상이 자기를 싫어하게 되면 나도 강렬하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굉장히 자기애적인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애적 만족을 주는 동시에 빠져든다는 얘기는. 어때요? 내담자를 내가 돕고 싶은 것은 또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럼 내가 대신해주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어떤 만족이 있어요? 내담자는 형편없고 자기는 우월하잖아요. 그래서 내담자 안에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그게 굉장히 친절한 것 같지만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는 하찮은 존재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위험해. 라는 패턴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안에 있는 힐링 파워를 우리가 무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굉장히 뿌듯해요. 자기애적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역전이를 이분은 일시적 시험적 동일시의 실패라고 하는 게 이건 공감이 실패하는 얘기예요. 공감이 실패하고 역동일시가 출현한다 하는 이게 역전이 저항이라고 그냥 또 개념할 수 있겠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내담자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본다기보다 자기의 투사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자기 안의 불안을 오히려 자기가 소화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해버리는 내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소화하지 못한 정서를 가지고 행동화가 일어나 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내담자 입장에서 내담자가 진정으로 이해받았다고 이해할 수 그런 느낌을 주기보다 굉장히 심해적인 대상을 만났다고 느낄 수 있죠.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것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도와주는 거라고 생색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전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 자체를 깊은 의미에서 잘 이해하고 공감해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시험적 동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담자 안에 있는 힐링 파워를 느끼기 때문에 그 순간 공감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 사람이 건강한 퇴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힐링 파워를 발견하고 나가는 건데 역동일시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지속적인 동일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퇴행 자체를 되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애적 분열적인 부분들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러고 안 됐을 때는 자기를 굉장히 상담자 자체를 되게 많이 파괴하려고 그러고 되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임상에서 정확하게 그걸 꼬집어낼 수 없지만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지는 동일시 같아요. 역동일시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동일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너와 내가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가 돼버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애적 상태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수님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믿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되게 좌절이 내가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탐색해 봤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 좌절을 굉장히 경험하는 느낌인 거죠. 그게 이제 내 능력면하고 굉장히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역전이 정서예요. 우리의 무능감이죠. 이 사람 근데 심한 증상이 심한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 환자들은 누구에게나 주는 기본적인 정서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죠. 계속해서 무능한 치료자로서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주관적인 내 역전위에 넘어갔네라고 이제 본인이 통찰이 된다면 다시 이것을 전환을 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어떤 동의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 퇴행을 하도록 전환하면 되는 건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역적인 동의시에서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성찰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하고 동의시가 역동의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내담자 간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융합 현상이 머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의 독립성도 나의 독립성도 상실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익스피리언싱 이구가 필요해요. 경험하는 이구가 필요하지만 보통 우리가 observing 이구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관찰하는 자. 근데 분석가라고 한다면 analyzing 이구가 있어야 되는데 분석하는 이구 기능이 살아있으면서 공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싱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걸 내가 같이 경험한다고 하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전하게 나를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편에서는 애널라이징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지속적이고 완전한 동의시가 일어나 버리고 내담자와 내가 똑같아지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울 힘을 상실한 거죠. 내가 분석할 능력이 사라졌어요. 내가 내 자신도 성찰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담자를 돕겠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불안보다 더 증폭된 불안을 내가 가지고 내가 내담자가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을 내가 대신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지속적인 동의시란 표현이 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됐었는데 이게 지속적인 동의시구나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퇴행은 내담자의 퇴행이 아니라 상담자의 일시적 퇴행이잖아요. 그렇죠. 내담자, 그러니까 내담자를 퇴행시키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일시적으로 시험적으로 퇴행하는 거잖아요. 내담자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동일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내담자가 퇴행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퇴행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퇴행인데 그 상담자의 퇴행을 통해서 어쩌면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안전하게 자기도 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에 기여하는 이렇게 내담자의 자아 강도를 높여주는 상담자의 일시적 퇴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퇴행은 이때 퇴행이 일시적 퇴행이 아닌 것 같은데. 일시적 퇴행이 아니에요? 이때는 사실은 건강한 동일시와 공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역동일시니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불안과 어떻게 보면 자기애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좋은데 지속적인 동일시가 일어났을 때는 이 사람이 계속 그 분열을 상담자가 경험하니까 내담자한테는 건강한 자아에 대한 동의시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게 공감을 일시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런 퇴행이라고 할 때는 일시적이고 시험적인 퇴행은 그러니까 애널라이징이거나 observing이고 내 마음을 내가 살피면서도 내가 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거하고 내가 살피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없을 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퇴행은 아까 남생이 얘기한 대로 상담자의 퇴행. 상담자 입장에서 자기의 퇴행이 일어나면서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정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상태에 가려면 내가 지금 이 건강한 상태보다는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보다는 불편한 상태로 내가 퇴행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퇴행이 병리적인 퇴행이 아니고 내가 내 이고의 기능이 잘 발휘되는 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상담자로서 기능을 잘하는 쪽에 도움이 되는 쪽에 퇴행이 이런 안전한 퇴행을 얘기하는 이게 공감을 불러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 안전한 안 퇴행이 되면 병리적인 퇴행이 일어나 버리면 큰 사고가 난다니. 큰 손, 그렇죠. 그게 되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오염 수위를 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수가 있는 거죠. 그 본인은 이제 카운터 아이덴티핏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알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피어 슈퍼비전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본인은 살피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한참 있다가 느껴질 때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순간순간 이걸 느낀다는 게. 플리스가 치료자의 기본 구성 동일시로서 고려한 것과 그에 상응하는 내담자의 기본 구성 동일시의 복제로 생각한 것은 에릭슨이 초기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아주 초기의 대상 관계를 포함하는 동일시의 침전물이다. 이러한 기본 구성 동일시에 빠지는 위험은 초기 동일시가 일어날 때 자아가 통합할 수 없었던 고통스럽거나 외상적인 대인관계를 경험을 포함하는 억압되거나 해리된 초기 정체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해리된 초기 자아 정체성은 또한 전성기적인 공격적 충동의 파생물을 포함하고 초기 상호작용에서 공격적 충동의 활성화, 투사, 재내사와 관련하여 매우 적대적 성질을 지니는 동일시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아 정체성은 또한 자아의 원시적 방어 기제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클라인, 하이만, 로젠필드 등이 기술한 투사적 동일시 기제에 필자는 특히 관심을 가졌다. 여기서도 어떤 에릭슨은 우리의 정체성 이론을 잘 확립한 발달 이론을 수립을 했죠. 그래서 동일시라는 것을 잘 설명해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초기 정체성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죠. 초기 동일시가 일어날 때 자아가 통합할 수 없었던 고통스럽거나 외상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있으면 이것을 억압하거나 해리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초기 정체성 형성 과정 속에서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억압한 부분, 동일시가 충분하게 자기 정체성으로 이렇게 소화되지 못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로 다 포함시키지 못한 동일시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인격으로 통합되면 이제 자기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억압을 하거나 해리시켜 버렸다고 한다면 이것이 언젠가 정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동일시 자체가 아직 이물질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해리된 초기 자아 정체성은 또한 전성기적인 공격적 충동호 파생물을 포함하고 있고 초기 상호작용에서 공격적 충동 활성화, 투사, 재내사와 관련된 매우 적대적 성질을 지니는 동일시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동일시가 있는데 그중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동일시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적대적인 성질의 것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투사익 동일시 얘기를 여기서 이 컨버그가 조금 더 이론화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대상관계 중에 도저히 자기가 소화해내지 못한 대상관계는 아직 자기의 것이 아니고 이물질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건 배드 아브젝트라고 부르건 그건 학자들마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수 있겠죠. 대상 중에 부분 대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파트 아브젝트인데 이게 굉장히 적대적인 대상, 그러니까 좋은 대상을 억압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공격성,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얘기하면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대상 자체가 꼭 공격성을 가진 것이 아니더라도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격성을 외부에 투사한다고 하죠. 그래서 투사해서 이걸 내사하고 하는 과정 속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출발을 했건 아이의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건 아니면 외부 대상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었건 환경에서 오는 것 아니면 타고난 것 이게 다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대상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이 대상의 이미지 이것을 동일시로 자기하고 동일시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 것으로 완전히 통합되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조금 인격이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동일시가 억압을 자기에게 전혀 없는 것으로 어떤 그 아주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대상하고 관계에서 처음 했던 것을 동일시로 가져왔는데 충분하게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억압돼서 자기는 전혀 공격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경우에는 해리돼 있다고 한다면 억압이 되지 않아서 자주 이 공격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아주 피스풀한 내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공격적인 모습, 해리된 자기 모습이 드러나서 그 셀프가 나를 점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보드라인의 경우에 자기 셀프 자체가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이 번갈아 일어나고 대상 자체도 아주 좋은 대상으로 느껴졌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나쁜 대상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통합되지 않은 자기 그리고 통합되지 않은 대상이라는 개념하고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이걸 여기서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로 소화하고 있죠.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얘기는 멜라니 클라인에서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 하이만이나 로센펠트 같은 분이 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론을 훨씬 더 발달시켰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의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이드의 죽음 본능 이론을 철저하게 발달시킨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공격 성향에 대한 것을 과거에는 리비도 중심의 이론들을 프로이드가 초기에 많이 발달시켜 온 거죠. 리비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프로이드가 후기에 오니까 리비도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서 결국은 죽음 본능이다 아니면 어그레션이다 공격 본능이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져왔는데 프로이드가 이걸 다 이쪽 이론을 충분하게 잘 발달시키지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이드의 저작은 워낙 방대해서 과거의 리비도 중심의 이론으로 설명해 놓은 모든 것을 다시 이 두 개의 본능 이론으로 설명해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를 읽다 보면 초기의 저작과 후기의 저작, 중기의 저작에서 우리가 접하는 이론들이 각각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이드를 따르는 여러 학파에서 다 프로이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각각 서로 다른 길을 가요. 그런데 다 프로이드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프로이드가 어느 시절에 머물렀던 이론인가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1장에서 투사적 동일시가 투사 기제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아의 구조적 측면에서 투사적 동일시는 외부 대상에 투사된 충동이 자아와 동떨어진 어떤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사와 다른데 이는 투사된 충동과
자기와의 연계가 여전히 계속되어 자기가 그 대상과 공감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상에게로 충동을 투사해서 생겨난 불안은 이제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러한 충동의 영향 하에 있을 때 자기가 공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을 통제할 필요를 느낀다. 투사적 동일시의 기제의 작동 결과 또는 병행된 발달은 자기와 대상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데 자아 경계의 상실, 이는 투사된 충동의 일부가 여전히 자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리하여 자기와 대상이 다소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융합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멈춰서 우리 투사적 동일시라는 얘기를 여기서 조금 더 진전시키고 있는데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날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자기와 대상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사적 동일시는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식민지 경영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대상에게 옮겨놓는 거죠. 자기 안에 어떤 충동이 있으면 그 충동을 저 사람한테 줘버려요. 근데 되게 이게 공격성이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 공격성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 내 것인데 저 사람한테 지금 위탁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결국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 대상이 자기를 또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이 대상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래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원래 자기 정서에서 대상이 자기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대상의 이 독립적인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죠. 대상 자체가 내 정서를, 내 충동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완전히 저 사람 거라고 완전하게 다 연을 끄는 게 아니고 아직 내 안에도 공격성이 남아있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공격성과 내가 저기다가 맡겨놓은 공격성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난지 내가 저 사람인지 나와 저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인지 이 자와 대상과의 경계가 모여진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공격성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데 그렇지만 내가 완전하게 이 정서에 벗어난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또 공격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점점 저 사람의 상태와 나의 상태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드라인 환자들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너와 그걸 경계라고 얘기를 서로 간에 나는 여기까지고 너는 여기까지인데 나의 영역과 너의 영역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고 굉장히 침범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를 많이 아마 여러분이 임상 속에서 느낄 거예요. 나를 자기 마음 쓰듯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다른 사람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 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쓰고 싶어 한다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기보다 너는 이럴 때는 화를 내야 돼. 라고 우겨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게 컨트롤 되는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은 정말 화를 내버려요. 액팅 없이 일어나 버리죠. 그게 임상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유입시키는 이 정서가 결국 우리를 점령해서 이 식민지가 우리가 돼버리니까 원래 우리에게 이 정서를 심은 사람의 원하는 대로 우리 행동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 마음이 움직인 것인지 저 사람이 마음이 움직인 것이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임상가도 이게 정신을 제대로 못하려면 내담자와 자기 간에
경계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 얘기하는 카운터 아이덴티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역동일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 여러분 느낀 것 종합적으로 잠깐 나누는 시간 갖죠? 제가 그 신분석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생각해보니 그 예전에 대상관계 이론 무슨 수업 특강 갔다가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이 개념을 알고는 되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인상 깊었다고 해야 충격이었어요. 예.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구나 라고 충격이었고, 또 한동안 또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물론 지금도 윤곽만 좀 있고 경험할 때 간혹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정도지만, 그때는 정확하게 개념도 잘 안 잡히는데 어쨌든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남한테 영향을 끼치고 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되게 정교하게 논의되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상 충격이었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기도 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뭐랄까 재밌다고 할까? 또는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 안도, 또는 제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한 단계 더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이 현상으로 많이 이렇게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험을 나눠주셨어요. 네, 저도 그 투사적 동일시하고 역동일시 되게 많이 그 유익한 느낌이 들어지고, 어차피 뭐 내담자 뭐 상담 장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수없이 투사적 동일시가. 근데 이제 그렇게 일어난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작아가고 통찰을 하면 되게 이렇게 우리 경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지고, 그리고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분리돼서 이해하는 것들이 일어나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러니까 되게 더 공부가 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사적 동일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적인 투사적 동일시, 그러니까 늘상 일어나는 게 투사적 동일시잖아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치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상담 현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투사적 동일시라는 어떤 개념이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실은 긍정적인 투사적 동일시도 실은 많잖아요. 연애할 때라든지 또 부부가 함께 살면서 늘 그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렇긴 한데, 이 투사적 동일시는 정말 매번 배우고 매번 공부하고 매번 경험해도 매번 넘어지는 그런 또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어느새 보면은 또 거기에 투사적 동일시에 또 걸려 있고, 걸려서 액팅아웃 하고 있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참 이거는 영원히 계속해서 정말 풀어가야 되는 굉장히 깊고도 광범위한 그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맨날 배울 때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요. 다 알 것 같은데도 정말 맨날 모르겠어요. 그게 투사적 동일시인 것 같아요. 실적으로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네. 파악하는데 어렵고, 근데 네. 사실 그 개념도 어려운데, 이게 일어나는 현상 자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한참 지나서야 이게 그렇게 됐었구나라고 후일담을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